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이한 학습 방법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몰입하고 연결이 돼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학습 방법을 갖고 있었냐면, 안 풀리는 수학 문제가 있으면 해설에 의존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몰입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살아가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한테 지지 않은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했어요. You never fail until you stop trying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trying 하는 거를 멈출 때까지는 결코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 서울대학교를 정년을 하고 지금은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50시간 몰입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4회에 걸쳐서 일단 소개를 하고, 5번째는 이제 몰입을 활용하는 겁니다. 50시간 몰입의 법칙은 50시간 연속해서 이제 생각하면 몰입도가 10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리는 문제를 하면 이제 저런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죠. 5시간 만에 풀리기도 하고 10시간 만에 풀리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아주 어려워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시간을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할 때만 이제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은 이제 몰입도 100%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두뇌 가동률이 최대가 되고, 이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왜 중요하냐면, 초등학생 초등학교 6학년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중학생이 할 수도 있고, 대학생이 할 수도 있고, 석사, 박사가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한 영재의 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0시간 생각할 때 두뇌 가동률이 최대가 되고 몰입도 100%가 되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1시간 생각하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두뇌 가동률을 2%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8%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내 능력을 더 발휘하려면 한참 남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50시간을 연속해서 생각해야 몰입도 100%가 되는데, 내가 1시간 이제 공부했다 그러면 이제 몰입도가 한 2%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연속해서 50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싱킹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 방법은 상상하듯이, 명상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면 슬로우 싱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상상하듯이 느긋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몰입도 100%를 경험하게 돼요. 그전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도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재미도 있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가 재미있기 때문에 한없이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몰입도 100%인 상태를 이제 몇 개월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이제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몰입도 100%가 되고, 두뇌 가동률이 최대가 되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영재의 뇌가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몇 개월 유지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천재의 뇌가 된다. 이게 50시간 몰입의 법칙이에요. 많은 분들이 영재나 천재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거냐, 아니면 영재나 천재는 타고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런 법칙을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오랜 그 배경이 있어요. 그런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 50시간 몰입의 법칙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첫 시간은 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이한 학습 방법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몰입하고 연결이 되고, 이 50시간 몰입의 법칙하고도 연결이 돼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학습 방법을 갖고 있었냐면, 안 풀리는 수학 문제가 있으면 해설에 의존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고 몰입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랑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해답을 보면 내가 문제한테 진 거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답을 내면 내가 문제한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랑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포기해야 합니다. 이제 도저히 이거는 못 풀 것 같고 이제 포기를 하고 답을 봐요. 그러면은 문제한테 졌으니까 이제 분하고 아쉬워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포기하지 말자. 이제 이런 결심을 계속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독종이 된 거죠. 독종이 돼서 몇 시간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며칠, 몇 주일, 심지어 몇 달 이렇게 이제 포기를 안 해요. 근데
결국은 풀려요. 이제 결국은 문제가 다 풀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학습법을 이제 몰입학습법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뭐 이렇게 공부하는 학습법이라도 뭐 이름을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편리하게 몰입학습법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제 몰입학습법을 하면서 이제 어떤 거를 경험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미지의 문제라도 계속 몰입해서 생각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집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의 집합이 있어요. 딱 이렇게 들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데 1시간을 생각하면 풀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답이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이 문제들을 풀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풀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는데 이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집합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내에 풀리는 문제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포기한 사람, 즉각적으로 답이 보이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가 되고, 공부할 때도 이제 해결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1시간을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할 수도 있죠. 1시간 동안 생각해도 안 풀리니까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문제야. 그런데 하루를 생각하면 또 풀리는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하루 동안 포기하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1시간 만에 포기한 사람들은 또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동안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도 생각하면 풀리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일주일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는 한 달 생각하면 또 풀리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한테 지지 않은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문제랑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내가 포기만 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 비슷한 얘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소개를 하면, You never fail until you stop trying이에요. 당신이 trying 하는 거를 멈출 때까지는 결코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결국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몰입에 의한 문제 해결 방법을 반복하면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생각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예전에는 그게 즉각적으로 해결이 돼요. 즉각적으로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생각해서 해결되는 문제,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것이 1시간 생각하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한 달 생각해야 답이 나왔는데 이제는 하루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 해결하는 속도,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확률도 올라가지만 점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몰입학습법의 이제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100만 조회수가 넘은 제 유튜브 강연을 조사해 봤더니 3개가 있어요. 이렇게 3가지가 100만 조회수가 넘은 유튜브 강연인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제가 주장을 하고 제안을 하고 청중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의 거의 모든 강연에서 제가 일관되게 제안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학 문제 공부할 때 해답을 보지 말고 풀어라. 끝까지 도전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거를 주장하고 제안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이제 이 스터디언 채널에서 처음으로 제가 소개를 할게요. 아주 개인적인 얘기예요. 결국은 제 자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얘기하면 그래 너 잘났어 그럴까봐 내가 소개를 못 했는데, 제가 이제 정년을 하고 꼭 이 사실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시험과 연구는 어떻게 다른가? 내가 몰입학습법을 믿는 이유예요. 그렇게 내가 시종일관되게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그 배경인데요. 제 카이스트 시절에 1981년에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입학해서 석사 1학년이 됐어요.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생각하는 걸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건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야겠다. 이 지도 교수님이 인기가 있어서 이제 경쟁률이 되게 셌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
절반 이상이 지원을 해요. 3명을 뽑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 들어갔어요. 제가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할 텐데 이게 메탈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이제 저널인데 이게 이제 재료과의 3대 저널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재료 분야에 더 좋은 저널이 많이 생겼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무슨 미국 저널에 내지를 못했어요. 외국 저널에. 그래서 이 논문이 이게 이제 재료과 3대 저널 중에 하나인데 저희 연구실에서 최초로 낸 이제 1978년에 최초로 낸 거예요. 제목은 이제 니켈 텅스턴 액상 기지상 내 텅스턴 입자의 성장에 관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액상소결한 구조인데요. 동글동글한 거가 이제 텅스턴이 함량이 많은 고체 입자고요. 그 나머지 그 허연 부분이 이게 한 1500도 근처에 올리면 이제 니켈이 녹아서 이제 액체가 니켈이 많은 이제 액체가 돼요. 그것을 이제 내려서 사진을 찍은 그런 이제 조직인데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0.5시간, 30분간 한 거고 오른쪽은 이제 15시간을 이제 소결을 하면 동글동글한 것들이 고상 입자들이 커져요.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그런 이제 연구를 했어요. 저희 연구실에서. 제 석사 논문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이렇게 이런 입자가 커지는 거에 대한 연구인데 액상량이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액상량이 95% 이상일 때 이 이제 동글동글한 고상 입자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 선배님이 그래 나보고 너는 행운하다. 이 분야에는 이제 이 매트랜잭션의 선배들이 한 3편을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니까 너 실험 결과만 나오면 매트랜잭션에 네 논문이 투고가 된다. 재료과 3대 저널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말하자면 뭐 네이처, 사이언스의 논문을 투고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박사 논문이 여기에 투고가 돼도 영광인데 석사 논문이 여기에 투고가 된다니까 저는 이제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내가 실험 결과를 얻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액상량이 많으면 균일하게 분포되는 게 중요해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은 이제 이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상이 액상에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야 하므로 이제 비중이 비슷한, 그러니까 액상과 고상의 비중이 비슷한 코발트 구리 합금을 이제 사용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코발트 구리 실험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비중이 비슷한데 조금 틀려요. 조금. 그러니까 그 중력 때문에 코발트가 가라앉아요. 그룹 미팅에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게 가라앉아요. 이제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게 비중이 조금 코발트가 크구나. 그래서 코발트 구리로는 안 되니까 비중이 비슷한 철 구리로 시도를 다시 해보라 그래요. 철 구리로 해보니까 이번에는 이게 떠요. 그러니까 철이 이제 구리보다 이 온도에서 비중이 조금 이제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험이 안 되는 거예요. 코발트는 제일 비중이 비슷하다는 2개를 했더니 하나는 가라앉고 하나는 뜨니까.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제 연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과 다른 거예요. 이게 실제 사회에 나가면 이 문제는 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어디서 배웠나요? 배운 게 없어. 무슨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이러니까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알게 돼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수님하고 선배님들은 포기를 했어요. 이제 안 된다 이 실험. 그런데 저는 절대 포기를 안 하죠. 저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뭐 1시간, 며칠, 몇 주일, 몇 달도 저는 포기를 안 하니까 제가 이걸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 이 실험이 성공하면 매트랜스 재료과 3대 저널에 내 석사 논문이 실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데 제가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몇 주 생각하면 정말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걸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를 자나깨나 생각했더니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빨리 이 아이디어를 캐치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2개를 섞자. 하나는 비중이 크고 하나는 비중이 작으니 이 2개를 합금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거죠. 뭐든지 아이디어를 내고 나면 콜럼버스 달걀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런 간단한 생각하는데 뭐 몇 줄이나 걸렸나 나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단한 거고 또 이게 만족하려면은 이제 2개가 어떤 성질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는 이제 상태도를 보면 돼요. 뭐 Fe, 코발트, 카파의 상태도를 보는데 그게 다 가능해요. 이제 가능해가지고 실험을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균일한 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다. 이게 시험과 다르다.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포기하지 않은 그런 자세.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하면은 이게 불가능한 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지의 문제라도 계속 몰입해서 생각하면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한 게 아닌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은 거고 이렇게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 입자가 이렇게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주장이 있었어요. 하나는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뭉쳐가지고 된다. 그것을 합체라고 그래요. 코알레센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는 성장할 수가 없다. 두 입자가 붙어 있을 때 그 경계가 입계, 그레인 바운더리인데 그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합체가 될 수가 없다. 작은 입자가 이제 뭐 케미컬 포텐셜, 화학 포텐셜이 불안정해서 용해도가 높고 큰 입자는 용해도가 작아서 그 원자 단위로 이렇게 이동요도해서 커지는 거다. 이게 오스왈드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주장이 있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합체가 된다고 주장하는 그 그림이고 이제 밑에 그림은 작은 입자가 녹아서 그러니까 원자 단위로 녹아서 그 원자가 큰 입자가 농도가 낮은 그쪽으로 확산을 해서 큰 입자가 자란다. 이게 이제 오스왈드 라이프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연구실은 두 번째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 두 번째 오스왈드 라이프닝을 주장하고 있었고 이제 합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바보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생각을 깊이 하면은 이제 이 오스왈드 라이프닝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믿고 거기에 관련 논문들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합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계속 논문을 내고 있었는데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1981년이니까 제가 이제 석사 1학년 때입니다. 석사 1학년 때 미시간 텍의 이제 쿠트니 교수 그룹에서 어떤 똑같은 그 메트랜잭션이라는 저널에 액상 소결된 철 구리 합금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입계 투과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원래 그레인이 동그란데 사실은 얘가 합체가 돼가지고 안에 입계가 있는 거다. 그런데 그거 온도를 바꾸니까 입계 에너지가 바뀌어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움푹움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레인이. 그래서 그것이 입계가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이게 코알레센스의 증거다라고 논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교수님하고 이제 박사과정 선배님들하고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나 이제 코알레센스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무슨 말인지 좀 몰랐죠. 그러니까 가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 저널을 이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논문을 복사하고 논문을 읽고 제가 이 문제를 해결을 했죠.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 단위로 성장하는 합체 메커니즘이 맞다면 둥그런 입자 내에 입계가 있을 것이고 온도를 바꾸면 그 입계에 액상이 침투해서 둥그런 입자가 페인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 페인 이제 자기네가 온도를 바꿔서 했더니 아래 그림을 보면 이렇게 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체의 증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합체 메커니즘의 증거다 그러고 이제 저희 교수님하고 이제 박사경 선배님들은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한 건 이겁니다. 이게 합체에 의해서 입계가 생긴 게 아니다. 철은 910도에서 상변화를 해요. 동서변태를 하는데 고온에서는 뭐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라고 하는 구조가 되고 910도 이하에서는 바디 센터드 큐빅이라고 BCC라고 하는 상이 서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랑 탄소가 상이 서로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온도를 바꾼다는 거가 거기서 안 바꾸고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기 때문에 상변화가 일어난 거다. 그래서 그 상변화에 의해서 계면이 생긴 거다. 그레인 바운더리가 생긴 거다. 입계가 생긴 거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라 입계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입계가 상변태에서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페이지 논문을 읽자마자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냐면 몰입에 의한 문제 해결 경험을 반복했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 상변화가 있다는 거는 교수님도 알고 박사과정 선배님들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즉각적으로 그 생각을 끄집어를 못 내는 건데 저는 이런 몰입학습 방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이 결과에서 말하는 입계가 합체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고 상변태에 의해서 생성된 것을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또 이게 이제 연구하면서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장하는 건 그것이 확인이 실험적으로 검증이 안 될 때까지는 가설이에요. 이게 맞는다는 걸 그러면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상변태에 의한 입계라면 상변태 온도 위로 가열하거나 냉각할 때 이제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입계가. 그래서 상변태 온도 위에서 온도 변화를 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도를 이렇게 올려서 소결을 하다가 내렸다가 올렸는데 그때 온도 올릴 때 다른 온도에서 한 거란 말이죠. 다른 온도에서 해서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온도를 내렸다 올리니까 이 상변태의 온도를 통과를 하니까 생긴 거다. 그러니까 온도를 바꾸되 여기를 내리지 말고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안 생긴다. 온도를 바꿔도 안 생긴다.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소결 온도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 온도하고 동일하게 하되 내렸다가 올리면 이건 생기게 돼 있다. 동일한 온도지만 내렸다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 석사 논문입니다. 1200도로 올렸다가 1130도로 내렸어요. 그랬더니 안 생겨.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동글동글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1130도로 했다가 내렸다 올리는데 동일한 온도 1130도로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파이죠. 그랜들이 이렇게 파여야. 입계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리퀴드가 침투를 하거든요. 페네트레이션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상변태 입계다라는 거가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면 이 상변태가 어떠한 종류의 변태인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교수님은 그 다음 도전을 또 주는 거예요. 계속 더 깊이 들어가게. 이게 이제 무슨 상변태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말텐사이트라는 것도 있고 평형 반응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변태가 매시브 변태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 변태는 매시브 변태입니다. 그러니까 매시브 변태의 특징은 뭐냐면 패런트, 그러니까 모상이라고 그래요. 원래 있던 상의 경계. 원래 있던 상의 경계가 이제 뭐냐면 여기가 이제 원래 있던 상의 경계인데 이제 이 매시브 상이 이 경계를 이렇게 가로지른다고요. 이제 이거를 바운더리 크로싱, 그러니까 경계를 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시브 변태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보면 이게 경계를 지나요. 이렇게 이게 그 경계를 뭐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경계를 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시브 변태다. 교수님이 그래 그러면 매시브 변태가 일어난다는 걸로 논문을 써라. 이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매시브 변태라고 이제 논문을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의하면 제게 매시브 변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순철, 그러니까 순수한 철에서의 냉각 속도가 이게 10의 3승 K/s니까 이제 1000도, 1초에 1000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도, 1초에 만도, 1초에 2만도, 1초에 3만도를 이제 냉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순철이 910도에서 상변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냉각 속도를 증가시키면 이 상변태 온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한 5000도씨 per 그러니까 1초에 5000도씨 냉각을 하면 상변태 온도가 바뀌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요게 이제 말텐사이트라는 건 잘 알려져 있어요. 요게 매시브라는 거예요. 이제 이 교과서에는 5000도씨 이상으로 냉각을 해야 매시브인데 저는 뭐 천천히 뭐 1도씨 per 이렇게 냉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류에 의하면 제게 매시브 변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분류법에 의하면 제 실험 결과는 매시브 변태가 아닌데 이 분류는 누가 했냐면은 아주 재료 분야의 석학이에요. 마샬스키라고 카네기 멜론의 교수인데 이제 이분의 평생 업적이 매시브 변태예요. 이거를 이제 정립한 건데 그분이 제안한 거에 의하면 이제 제게 매시브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되죠. 그런 석학이 분류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면 이게 매시브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논문을 읽고 이제 고민을 했더니 마샬스키가 이 분류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매시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시브는 순수한 철에서는 냉각 속도가 아무리 느려도 매시브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매시브는 냉각을 아주 천천히 해도 퓨어 FE는 매시브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증명할까? 이런 게 연구예요. 시험과 어떻게 다른지를 자꾸 알아야 돼요. 이래야 이제 어릴 때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도 알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알아요.
퓨어 FP를 진공해서 폴리싱을 한 다음에 진공해서 이제 고온에 올리면 이제 아닐링을 하면 입계가 이렇게 파져요. 그러니까 그루빙이라고 하는데 입계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입계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모상, 원래상, 고온상은 이제 내리면은 고온상은 없어지고 새로운 상이 생기니까 고온상이 입계가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진공 상태에서 고온에서 계속 유지하면은 고기가 움푹 파여가지고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냉각을 하면 이제 새로운 상이 생겼죠? 알파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알파상이 위에 있는 감마상인데 감마상의 입계를 지나가서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결과예요. 요렇게 파인 부분, 요게 이제 감마상, 모상, 페런트 페이즈의 그레인 바운더리고 새로 생긴 이 알파상이 바운더리가 그걸 가로질러서 성장했잖아요. 제가 이제 1도 10%로 냉각을 했는데도 이렇게 메시브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이제 논문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FEC에서 이제 된 거를 메시브가 일어난다는 걸 냈는데 이렇게 요거는 급냉한 거고요. 기존에 의하면은 이렇게 급냉해야만 메시브가 된다 그러는데 이때도 바운더리 크로싱이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1초에 0.1도씨를 느리게 냉각했는데도 바운더리 크로싱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메시브는 기존의 분류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주 일부를 소개를 한 거고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그 선배들 문제도 해결해주고 후배들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도 놀래고 선배들도 놀라는 거예요. 뭐 선배 한 분은 제가 막 선배들이 고민하고 해결 못했던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거를 제가 막 해결하고 그러니까 뭐 이놈 천재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제일 놀란 건 저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무슨 특별히 뛰어나다는 그런 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잘하면서.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상위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대 들어가려면 상위권이어야 되겠죠. 근데 서울대 들어오니까 성적이 중간이에요. 중간.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는 상위권이었는데 이제 서울대 들어오니까 공부벌레들만 보였으니까 내가 중간을 한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연구실은 정말 엘리트들, 선배들 다 엘리트들이에요. 그분들도 못하는 걸 제가 다 하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더니 이게 시험과 연구가 다른 거예요. 시험은 교과서와 참고서 혹은 노트에 있는 내용을 잘 암기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요. 노트랑 그 참고서를 보고 하면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을 네가 잘 알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근데 연구는 뭐냐면 교과서 또는 참고서 뭐 노트에 있는 내용을 다 봐도 된다. 또는 거기에 없으면 뭐 국내외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봐도 되는데 그곳에 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연구예요.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초중고 시절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지의 뭐 수학 문제도 좋고 뭐 물리 문제도 좋고 화학 문제도 좋아요. 어떤 미지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연구를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해설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연구를 한 거나 마찬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연구가 너무 쉬운 거죠. 제 모든 강연에서 이거를 주장하는 이유가 이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지의 문제를 스스로 공부하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뭐 잘난 체 한달까 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은 이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중고 시절에 모르는 문제 그걸 해설을 보지 마라. 해설을 보는 거는 전혀 실력도 늘지 않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생각을 하면 그건 연구를 하는 것과 똑같고 두뇌가 발달하고 나중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